미국의 경제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 만나서 좀 들어봤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 전종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서울에 25개구가 있어요. 25개구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남 3구, 4구, 마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붙는 게 동작구예요. 더 붙는 게 양천구하고 서대문구인데 그쪽 다 합하면 9개 정도 됩니다. 그럼 25개구 중에 15개구는 어떻게 됐죠? 여전히 30에서 15% 사이에 조정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 과천, 광명 같은 가격이 또 예전처럼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도저히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안녕하세요. 우리 지식포탈 구독자 여러분. 저는 주로 시장 분석하고 부동산에 관계되는 시장 참여자, 소비자, 건설사, 기업, 투자자 이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팩트나 분석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일이죠. 1월 29일부터 신생아론이 역대 최저의 1.6%라는 대출금리가 시작되면서 시장에 붐을 띄웠고 가격이 작년 가을부터 좀 조정이 됐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나면서 좀 조정되는 것 같다가 신생아론이 나오고 유주택자 전세대출을 풀어줬습니다. 예전에도 LTV를 80%까지 적용하긴 했지만 그러면 20%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전에는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웠었는데 생애 최초의 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정책금리라고 하죠.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시장금리와 다르게 명분은 겁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나라에서 정책금리를 적용하는데 시중금리가 지금 3.5%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은행이 3.5%의 돈을 빌려오면은 대출을 해서 은행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4%는 받아야겠죠. 4.5에서 5.5 적정선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 봄부터 소리 없이 금리가 2%에서 3% 사이로 다운됩니다. 그럼 차익이 나잖아요. 은행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차익이 나는 이자를 여러분들과 제가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 2차 보전 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금리를 2%에서 3.3% 수준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광풍이 불던 코로나 시절에 그때 금리하고 똑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언론까지도 가세했죠, 여러분. 2, 3년 뒤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논리들이 막 투입이 되면서 갑자기 3월, 4월, 5월 되면서 불타고 6월, 7월에 많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 불타고 계속 탈 것 같은데 과도하게 지금 거품이 낀 팩트들입니다. 서울의 대단지 일부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걸 가지고 언론이 도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전국의 아파트가 전고점 돌파한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이제 언론이었고요. 서울에 25개구가 있어요. 25개구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강남 3구, 4구, 마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붙는 게 동작구예요. 더 붙는 게 양천구하고 서대문구인데 그쪽 다 합하면 9개 정도 됩니다. 그럼 25개구 중에 15개구는 어떻게 됐죠? 여전히 30에서 15% 사이에 조정된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보도는 좀 많이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팩트가 뭐냐면 시장이 차별화된 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 과천, 광명 같은데 조금 막 오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 이번 달부터 완전히 꺾였습니다. 가격이 또 예전처럼 임계점에 다다른 겁니다. 도저히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그래서 전고점 행진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들 많이 있잖아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게 꺾였습니다. 저번 주에. 그리고 거래량도 꺾였습니다. 주요 지표가 꺾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정국면이 또 시작될 거다. 여기서 정부가 또 인위적으로 다른 정책을 쓰기에는 타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디스가 신용 경고를 했습니다. 신용 강등 경고. 작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면 우리도 금리 인하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또 오를 거다 했는데 인하도 안 했는데 벌써 올랐죠. 1월부터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책금리가 투입이 됐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지라도 인하한 효과를 이미 시장에다 반영을 하고 있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생아론 예외적이지만 일반 분들한테 다 2% 3% 한다. 계속 세금을 두드려 메꾼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세금은 부족한데 금리 인하가 되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경제 상황이 모두 다 안정적이고 경제 체제나 수출이나 내수가 안정적이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수가 지금 몇 달째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분위기예요. 하는 총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환율에 대한 어떤 위험성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위험성,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는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 경제가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내수가 안 도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그럼 환율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더 오르죠.
단순한 금리 인하가 모든 게 안정적일 땐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땐 틀리죠. 중국을 예를 들면 아시잖아요. 중국이 너무 안 좋아서 금리 인하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안 살아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 상황이 받쳐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대해서는 너무 장밋빛을 가지시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DSR이 뎁트 서비스 라티오라 해서 부채 비율인데 이거를 40%대로 유지를 하는 거를 좀 기본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그랬죠.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위험한 가상금리를 갖다 연말 12월쯤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합니다. 작년에 1.5% 발표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처음에 25% 하니까 0.35, 50% 하니까 0.75가 됐고, 내년부터는 1.5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영업자분들하고 건설업 계통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자 부담 때문에. 또 영끌하신 분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또 금리 인하의 어떤 명분이 좀 있어요. 그러면 0.5나 0.25를 미국 따라서 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부동산이 어떻게 돼요? 제가 여러 조건을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야성적 충동이라는 게 발동을 해서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행동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튤립법을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 감안해서 뭐라 그래요? DSR을 그러면 높이겠죠. 그러면 새로 살려거나 투자하거나 투기하려는 심리들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아마 정부가 쓸 겁니다. 금리 인하를 미국이 0.5나 0.7로 내릴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똑같이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0.25나 0.5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총재가 자꾸 비토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투트랙의 하나는 뭘까요? 부동산 투기붐을 잠재우려면은 DSR을 세게 적용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미친 집값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전혀 정상가격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세계 모든 데이터들이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미친 집값이 더 갈 수는 없겠다라고 최근에 정고점을 회복한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20일 동안 미국을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갖다 여러분들 만나서 좀 들어봤어요. 최근에 잭슨홀 미팅에서 발표한 내용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은 2%대로 넘어와서 상방의 위험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리고 고용률이 떨어지니까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하방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금리 조정에 대해서 금리 인하 방향으로 충분히 정책을 고려 중이다라고 던져줬어요. 근데 데이터는 좀 확인을 해야겠다고 또 토를 붙였어요.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라는 팩트 하나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제가 변호사분,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 이제 부동산은 이제 부동산 금융이 필수니까 대출하시는 모기지 렌더라고 있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이 한 70에서 75% 줄었대요. 공인중개사분들은 일이 줄어가지고 캘리포니아주에서 1등 하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부동산 일을 거의 안 하고 공증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이럴 줄 이미 알았답니다.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겪었던 경제위기 전종사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대요. 만약에 6개월 뒤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은 그게 슬로우 다운, 긴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폐가 너무 과다하게 공급이 되면 경제 위기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좀 기다리는 게 낫다고 봅니다. M2량이 화폐가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가격이 화폐가치 하락으로 올라간 수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M2가 2.5배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3.5배 늘었으면 오버슈팅 된 거잖아요. 데이터를 계산해 보면 지금 한 20에서 25% 오버슈팅 돼 있습니다. 서울은 특히 많으면 30% 볼 수도 있고, 지방은 지금 조정됐잖아요. 그게 아마 좀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중에 지방이나 광역시에 계신 분들은 자기 소득이 적정하고 주택을 마련했을 때, 내 소득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이 없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DSR 40% 이하 이자로 낼 수 있는 그런 집의 가격이면 매입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남들 한다고 따라가고 분양권 사가지고 매도한다, 전세 대출 보증 메꾼다, 전세를 메꾸면 나머지 갭 투자 된다, 이거는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6, 7년 전에 젊은 세대들이 느꼈던 갭 투자 비율, 그러니까 전세 가격 비율이 한 70에서 80%였습니다. 매매 시세. 근데 지금은요 5, 60%밖에 안 됩니다. 5억인 집이 전세 가율이 80%면 4억이 전세가잖아요. 그러니까 1억만 있으면 갭 투자가 돼요.
근데 지금은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8억이니까 2억이 있어야 되죠. 갭 투자하려는 게 4, 5년 전에는 1억이면 된 게 지금 2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당연히 수요가 반줄겠죠?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다 전 정부에서 공공택지 집 지을 땅을 갖다 많이 설정했잖아요. 최근 뉴스에 내년부터 공공택지 분양한다고 하잖아요. 공공택지는 시세 대비 90에서 70% 사이에서 분양을 해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비싸게 집을 사겠어요? 기다리죠. 무주택자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현재 시점에서는 기다리는 타입이다. 1주택자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다 갈아탔습니다. 이번에 대환대출을 해야 금리가 낮아지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4%에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나 통해 가지고 3%가 된다. 그럼 넘어가잖아요. 이왕 가는 길에 사면서 넘어가자. 이런 갈아타기 수요가 이번 장에서 불탔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일시적 2주택자예요. 투자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미래 자식을 위해서 집을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있습니다. 그게 3년 텀이에요.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1년 뒤에 집을 샀어요.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집을 팔면 양도세 세금을 안 물어요. 이거를 분양시장 3년 텀으로 맞추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 지금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꽤 계실 겁니다. 지금은 위험한 타임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리가 터졌잖아요. 터지고 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냅니다. 2009년도에. 23년도에 13 대책처럼 이번에 나온 대책하고 거의 80% 비슷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을 1억짜리를 2억으로 올립니다. MB 때. 그러면서 집값이 좀 살아납니다. 나중에 차익을 목적으로 한 분들이 많아서 집을 하나씩 더 사둔 분들이 계세요. 2, 3년 지나서 팔면 되니까 세금 안 내고. 그랬는데 2012년에 어땠어요, 여러분? 서울 수도권은요, 30에서 40%가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분양가보다 다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착한 분양가라는 게 나옵니다. 정부도 아니고 건설사도 아니고 집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재건축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2023년 4년에 배팅하신 분들, 일시적 2주택자, 특히 신축에 배팅하신 분들 딱 2, 3년도 하면 언제예요? 2026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를 던지고 있죠? 언론들이 공급 부족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하나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 11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얘기 들으시죠? 서울의 적정 물량 3만에서 4만이다. 그럼 만이면은 난리가 났어야죠, 주택 가격이. 근데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쭉쭉 빠졌습니다. 항상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토인비의 말처럼 알면서도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일본이 버블이 터지는 걸 봤는데도 미국도 터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일시적 2주택자분들은 부담 가능하면은 쭉 가져가시는데 또 장기적으로 가면은 평균점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 않고 단기로 뭐 시세 차익을 노렸다. 지금 냉정하게 고민해서 이때 좀 자산 관리를 좀 재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다.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임차인들 전세 보증 반환 대출 이런 것도 좀 혜택을 받아서 이번은 넘겼는데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전세 대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나오죠? 국가 간의 어떤 신용에서 국가 회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간의 거래에서 홀금리라고 있죠. 해외 자금도 있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왜 자꾸 따지나요? 해외에서 인정이 안 돼서 외환 달러가 없으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나라에 좀 타격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제회계 기준을 지켜야겠죠? 바젤 1, 2, 3가 발표됐는데 3가 이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DSR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외 조항을 좀 많이 뒀어요. 중도금 집단 대출부터 해가지고 신축 뭐 이런 거에 예외 조항을 뒀어요. 외환보고도 4,600억 있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500억이 없어졌어요. 이런 것도 좀 같이 보신다라면 다주택자분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